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복도를 뒤흔든 비명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진실, 차가운 몸 안에서 아직 뛰고 있는 작은 생명의 신호를 단 한 사람만이 발견했어요. 왜 그녀의 죽음을 서두르려 했을까요? 왜 모든 증거는 사라져야 했을까요? 눈밭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의 차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의 권력, 막대한 재산,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의 비밀. 법정에 울려 퍼진 그 녹음 파일은 마침내 15년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럼 지금부터 뱃속 아이를 위해 죽음 너머에서도 복수를 이어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내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인천의 고급 아파트 35층,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였죠.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탁 트인 바다 전망, 최고급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한 생명, 우리의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도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불임 치료를 시작한 지 3년, 수많은 검사와 시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어요. 매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죠. 화장대 서랍을 열어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매달 반복되는 의식 같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 두 줄이었어요. 임신이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민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 있는 민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민수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기쁨이 느껴졌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축하 저녁을 먹자고 했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민수는 꽃다발과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수의 어머니 최 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최 여사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CEO였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항상 저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었죠. 하지만 손주 소식에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최 여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호화로운 인테리어의 넓은 사무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도시. 정경, 모든 것이 그녀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 여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기대와 달리 최 여사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어요. 우리 집안에 손자는 필요 없어.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사 상속 문제가 있어. 이 시점에 아이가 생기면 복잡해져. 최 여사의 말은 비즈니스적이고 차가웠어요. 그녀에게 이 아이는 그저 상속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해물일 뿐이었나 봐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뱃속의 생명이 그녀의 손자가 될 아이가 그저 사업 방해물이라니.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민수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실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그날 이후 집에서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창문 너머의 그림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친구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죠. 그녀에게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날 감시하는 것 같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느껴져. 하나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닐까? 임신 초기라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 하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에서 누군가 밀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난간을 붙잡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어요. 내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 영상이 없었어요. 관리인은 기계 오류였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송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서연 씨, 조심해요. 최 여사가 며느리 배를 노려보더라고요. 송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최 여사와 송할머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질문하려 했지만 송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봐요. 불을 켜자 소파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병원 검사지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서연의 가족력에 유전병이 있음.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음. 임신 중단 권고. 손이 떨렸어요. 내 가족에게 유전병 같은 건 없었어요. 이건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최 여사? 아니면 다른 누군가? 창문 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우리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어요.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내 뱃속에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지켜야 할 우리 아이가 있어요.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누가 왜 우리를 위협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해요. 이제 시작인가 봐요. 이 불길한 전조는 더 큰 위험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녹아내렸죠. 벌써 임신 8개월 차였어요. 커다란 배를 쓰다듬으며 창가에 앉아 있었죠. 민수는 일주일 전 해외 출장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출장이었지만 중요한 계약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불안감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수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시차 때문인지 바쁜 일정 때문인지 연락이 뜸했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최 여사가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당황스러웠어요. 그녀가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식적인 미소였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작은 찻주전자와 찻잔을 꺼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른 그녀의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의 냉대와 위협을 생각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 주전자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어요. 평범한 차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쓰고 이상한 향이 섞여 있었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임신 중이라 카페인을 피한다고 핑계를 대었죠. 최 여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손가락으로 찻잔을 가리키며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이것만 마시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차에 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절했어요. 그러자 최 여사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챘어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광기가 느껴졌어요.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결국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언제 잠근 건지 몰랐어요. 최 여사가 열쇠를 들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번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두꺼운 벽 너머로 소리가 새나갈 리 없었어요.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회사 상속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어요.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녀를 이길 수 없었어요. 최 여사는 제 팔을 비틀며 뒷문으로 끌고 갔어요.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겨울밤의 추위가 온몸을 덮쳤어요. 얇은 실내복만 입고 있던 저는 순식간에 떨기 시작했어요. 최 여사는 저를 뒷마당으로 끌고 나가 눈밭에 무릎 꿇게 했어요.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최 여사는 찻잔을 제 입에 가져다 대며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억지로 제 입술 사이로 차를 흘려 넣으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옆집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송할머니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최 여사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 틈을 타 최 여사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모금의 차가 제 입속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쓰고 이상한 맛이었어요. 즉시 뱉어내려 했지만 일부는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최 여사는 송할머니를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이미 제 몸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구 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차를 도와줘.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 여사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메시지는 보내지지 않았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며 뱃속 아이를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최 여사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송할머니였을까요? 최 여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찻주전자와 찻잔을 치웠어요. 그리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임신 중이라 위험하다며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최 여사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히며 녹아내리는 모습, 제 생명도 그렇게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심장이 멈췄어요.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심정지 상태라고 말했어요. 응급실의 하얀 천장 아래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의사의 사망 선고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순간 공항에 막 도착한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내가 사망했다는 비보였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제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최 여사는 옆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어요.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송할머니가 그 모든 순간을 휴대폰에 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정말로 떠난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제 육체는 떠났지만 영혼은 남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위해 저는 이 세상에 머물렀어요. 최 여사의 죄악이 밝혀질 때까지,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최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제 영혼이 그곳에 머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행복했던 순간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으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최 여사의 지인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최 여사를 피하라고 항상 충고했었죠. 이제 와서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과 임신 8개월 산모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민수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모든 것이 그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수는 내가 떠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최 여사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장례 도우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최 여사는 오늘 안에 화장을 마쳐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증거인멸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그때 송할머니가 조문객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최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송할머니는 민수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최 여사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흘러 연결식이 시작되었어요. 장례 도우미들이 제관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관 앞에 섰어요. 그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제 배에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가 느낀 거예요. 아이의 움직임을. 아직 살아있는 우리 아이의 작은 발차기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제 배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다시 느꼈어요.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민수는 절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멈춰야 한다고, 아이가 살아있다고 소리쳤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의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송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는 최 여사에게 다가가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최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눈밭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었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민수는 그들에게 아이가 살아있다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정말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어요. 저는 영혼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제 몸은 이미 차갑게 식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마치 제 마지막 의지가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술실 밖에서 민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의 옆에는 송할머니가 있었어요. 최 여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듯 서성였어요.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살았다고. 2.3kg의 작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아이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로 달려갔어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의 딸이 누워 있었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민수는 아이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어요. 서영과 민수의 수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수아, 우리의 기적.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 며칠 후 민수는 집에 돌아와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연히 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 속에는 최 여사의 위협과 학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민수에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어머니를 조심해. 그녀는 우리 아이를 원하지 않아. 너와 나의 아이를 지켜줘.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어요. 그때 송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최 여사가 저를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눈밭에서 차를 마시게 강요하는 장면, 제가 쓰러지는 순간까지.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최 여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살인미수, 상해치사, 모든 혐의를 다 걸었어요. 병원에서는 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어요.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어요. 그것은 민수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최 여사는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송할머니의 영상, 제 일기장, 혈액 검사 결과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민수의 품에 안겼어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민수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영혼은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수아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민수는 수아를 안고 매일 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눈을 반짝였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아의 탄생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저는 이제 그녀를 위해 그녀의 곁에서 지켜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엄마의 사랑으로. 법정에서 최 여사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해칠 수 없게 되었어요.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었어요. 수아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민수는 그녀를 데리고 제 묘소를 찾았어요. 그는 수아를 높이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기적,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저는 그들 곁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하는 가족으로. 기적은 존재해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수아가 그 증거니까요. 저는 이제 평화롭게 그녀를 지켜볼 수 있어요. 제 영혼은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날 그날까지 그녀의 수호천사로 남을 거예요. 수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사랑과 슬픔이 공존했어요. 수아를 바라볼 때마다 저를 떠올렸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는 느낄 수 없었죠. 그날 아침 하나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는 민수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하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어머니의 위협에 대해 털어놓은 내용이었죠. 특히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차를 가져왔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하나에게 왜 이제서야 이것을 보여주냐고 물었어요. 하나는 울먹이며 제 휴대폰이 최근에야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최 여사가 제 휴대폰을 숨겼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메시지는 임시 저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눈에서 분노가 번졌어요. 그는 병원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갔죠. 민수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하나가 보여준 메시지들, 제 일기장, 그리고 송할머니의 동영상까지. 송할머니는 경찰서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그녀는 최 여사가 저를 눈밭에 무릎 꿇게 하고 강제로 차를 먹이는 장면을 모두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최 여사의 행동을 의심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휴대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송할머니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최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경찰만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했죠. 민수는 제 장례식 날 사용된 찻잔을 몰래 챙겨두었어요. 최 여사가 모르게 말이죠. 그는 그 찻잔을 사설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찻잔에서 치사량의 수면제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검출되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살인 도구였어요. 민수는 즉시 이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경찰은 최 여사의 약물 구입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최 여사가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모두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최 여사는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약물을 구입했다는 증거였어요. 민수는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남긴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는 제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둔 최 여사와의 대화였죠. 그 안에는 최 여사가 저를 위협하는 내용,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왜 제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었죠. 민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어요. 그는 최 여사의 회사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상속 구조에 관한 문서였어요. 그 문서에 따르면 민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회사 지분의 대부분이 그 아이에게 상속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 최 여사가 여전히 지분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최 여사는 손주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이라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까지 해치려 했던 거예요. 경찰 수사는 점점 진전되었어요. 최 여사의 거짓말은 하나둘씩 무너져 갔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송할머니의 동영상, 제 녹음 파일, 찻잔 검사 결과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재벌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며느리 살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며느리와 뱃속 아이를 해칠 수 있냐며 비난했죠. 민수는 수아를 위해 더욱 강해졌어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최 여사의 학대와 위협, 그리고 결국 저를 살해하기에 이른 과정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최 여사는 결국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검찰은 최 여사에게 살인미수, 살인,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녀는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죠. 민수는 수아를 안고 검찰청을 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송할머니는 민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최 여사의 행동을 지켜봐왔다고 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민수의 첫 번째 약혼녀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는 민수를 도와 재생전의 흔적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메시지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 그것들은 수아가 자라면서 알게 될 엄마의 모습이 될 거예요. 민수는 수아의 보호자로 지정된 하나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최 여사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그들은 수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되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싶어 했죠. 최 여사는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보였어요. 증인으로 송할머니, 하나,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이 나섰어요. 모두 제가 겪었던 학대와 위협에 대해 증언했죠. 결정적으로 약물 검사 결과와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법정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나 괴로웠겠죠. 진실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해졌어요. 돈과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한 최 여사의 만행.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법정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저를 추모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떠돌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죠. 민수는 매일 밤 수아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용감했던 엄마,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엄마의 이야기. 수아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탄생이 얼마나 기적적이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최 여사의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이제 영원히 수아와 민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수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으로 태어난 기적의 아이 수아. 그녀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죠. 최 여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엾은 노인처럼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는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제가 겪었던 학대와 위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 여사의 변호인은 민수의 증언을 흔들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시도는 무력했죠. 송할머니의 동영상, 제 녹음 파일, 그리고 찻잔에서 발견된 독극물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최 여사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사랑했다고, 손주를 기다렸다고 거짓말했어요. 모든 것이 오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최 여사에게 15년형을 선고했어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 거예요. 최 여사는 형벌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외쳤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어요. 민수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저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수아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어요. 수아는 어느덧 돌이 지났어요. 작은 눈과 코, 그리고 미소는 제 모습을 닮았다고 모두가 말했어요. 민수는 수아를 볼 때마다 저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프면서도 행복한 기억이었겠죠. 민수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강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죠. 그는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수아를 위해서였죠. 서서히 민수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육아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혼자서도 잘 해냈어요. 가끔은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수아를 바라볼 때면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는 자주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녀는 이제 수아의 이모가 되었죠. 그녀는 민수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고 수아를 돌봐주며 제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었어요. 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송할머니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는 마치 수아의 할머니처럼 자주 찾아와 사랑을 베풀었죠. 송할머니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수아는 그녀의 품에 안기면 항상 행복하게 웃었어요. 진짜 할머니가 되어준 송할머니의 모습에 감사했어요. 매년 제 생일이 되면 민수는 수아를 데리고 제 묘지를 찾았어요. 그들은 꽃을 들고 와서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수아의 성장 과정, 새로운 일상,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수아는 점점 자라났어요. 2돌, 3돌, 그리고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죠. 수아는 저를 닮아 강인하고 밝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민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민수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는 이제 최 여사의 회사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제 이름을 딴 서연 재단이었어요. 민수는 종종 강연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침묵하는 이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수아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면 민수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수아에게 항상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수아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수아는 제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밤 인사를 했어요. 안녕,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 사랑해.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영혼은 떨렸어요.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지만 항상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요. 유치원 졸업식 날 수아는 작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어요. 민수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는 수아에게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곳에 있었어요. 최 여사는 교도소에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수아에게 집중했어요. 수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민수와 수아는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걸었어요. 수아는 5살이 되었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수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지금 보고 있을까?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들 곁에 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바람 속에, 따스한 햇살 속에 항상 함께였어요. 민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수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가끔은 외로움에 잠길 때도 있었지만 수아의 웃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수아는 우리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송할머니는 여전히 그들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수아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그녀는 수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용감하고 아름다웠던 서연의 이야기를.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하나는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수아의 든든한 이모였어요. 그녀는 수아에게 여성으로서의 롤모델이 되어주었죠. 제가 해주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가 채워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는 수아의 방을 꾸미며 제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두었어요. 제 사진, 제가 좋아했던 책들, 그리고 제가 수아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선물들까지. 그는 수아가 자라면서 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간직했어요. 수아의 6번째 생일, 민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제가 임신 중에 수아를 위해 썼던 편지들이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쓴 사랑의 메시지들. 수아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읽을 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민수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치유였어요. 그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어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어느 날 밤 민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수아가 자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록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수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일기에는 민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점점 자라며 더욱 저를 닮아갔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그녀의 웃음,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표정까지. 민수는 그런 수아를 보며 저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프지만 행복한 기억으로.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민수와 수아는 현실 세계에서, 저는 그들을 지켜보는 영혼으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수아라는 기적 같은 존재로. 새로운 시작은 늘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그들을 지켜볼 거예요.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